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5번째 페이지. 사계절 내내 맑음 봄일 것만 같은 텐션 자체가 봄 기운인 클래식 일타 작가 정은주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편집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은주쌤. 잡다한 클래식 사전. 저희가 처음에 핸델 만나고 하이든 만나고 지난 시간에 말러 만나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잡지사 구독자의 댓글을 보고 선생님께서 골라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핸델 편 구독자님 중에서 비발디도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댓글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흔치 않은 댓글이었기 때문에 비발디를 콕 집어서 비발디를 소개해 주세요. 저도 봤어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발디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처음에 흘러나간 음악이 이제 비발디의 음악인데 그 기상예보 방송에도 깔리는, 그러니까 비발디 음악은 약간 좀 편안하고 좀 밝은 느낌을 항상 받는 것 같아요. 사계만 알아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비발디의 삶을 오늘 만나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비발디 작곡가이면서 바이올린 연주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직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안토니오 비발디가 태어나자마자 긴급 세례 성사를 받았다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 우선 유럽에서는 종교적인 이제 천주교나 뭐 기독교나 요즘은 다 나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었던 시절이고요. 비발디가 1678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은 24시간 이내에 성당에 가서 사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랬는데 비발디가 태어나자마자 비발디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발디의 세례는 일반 세례가 아니라 긴급 세례. 긴급 세례. 네, 우리말로 긴급 세례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좀 이례적인 세례를 받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싶어 했던 비발디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떠올려 보면서 기록들을 봤는데요. 비발디가 태어났을 때 베네치아에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비발디라는 아기가 신생아 아기가 굉장히 약해 보였다. 뭐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비발디의 부모님은 긴급 세례를 받게 했다. 이런 기록이 전해지고요. 지금도 베네치아에 가시면 비발디가 세례를 받았던 성당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아기의 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부모님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긴급 세례를 받은 덕분인지 비발디는 무탈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아버지 지오반니 바티스타 비발디에게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이 비발디 아버지 얘기도 잠깐 해보면 이분이 베네치아 성 마르코 성당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했던 역시 음악가 출신이군요. 그렇습니다. 비발디의 아버지는 베네치아 분은 아니었어요. 당시의 국경은 베네치아 공국이었기 때문에 베네치아 밖에 살던 비발디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공국 쪽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민을 온 셈인 거죠. 베네치아로. 브레시아 쪽에서 이민을 왔다고. 네네. 브레시아 쪽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가진 것 없이 이민을 베네치아로 왔을 때 이발사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자립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음악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베네치아 최고의 자리 성 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당시에도 성 마르코 대성당에서 음악가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비발디 아버지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죠. 아무나 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오늘날만큼 굉장히 치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미사의 의례 의식으로 굉장히 음악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준 높은 그런 교회 음악을 위해서 수준 높은 연주자들을 필요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발디의 아버지는 보통 아마추어는 아니었을 것이다. 정말 프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팩트입니다. 아버지에게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 비발디한테 사제의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떻겠니? 권했던 사람도 아버지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가
네, 성직자군이었으니까요. 오늘날 안정적인 직장을 부모님들이 권하시는 일도 있는 것처럼 네. 비발디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너는 사제의 길을 걸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조언을 해가지고요. 네. 비발디는 15세부터 25세까지 약 10년 동안 로마 카톨릭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고요. 예. 무사히 사제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제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그 카톨릭 의례에서 보면은 사제들이 의례를 집전할 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비발디가 천식이 심해서 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몇 번 생기고 계속 천식이라는 게 당시에 좋은 약도 없었을 뿐더러 예. 계속 안 좋아졌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렇게 해서 사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제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세요라고 찾아보자. 이제 높은 신부님이 이제 권한 거죠. 네, 예. 그 부서 이동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 네, 너는 예배 미사 드리는 신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신부의 역할을 하거라 해가지고 이제 비발디가 간 곳이 부서 이동을 하는 곳이 네, 아주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학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에타 고아 수녀학교. 네, 이 학교를 얘기해 드리면서 당시 베네치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네네. 그 당시에 그랜드 투어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랜드 투어의 반드시 필수 코스가 베네치아였습니다. 그랜드 투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영국에서 시작된 배우기 위해서 귀족의 자제들이 청년들이 유럽을 순회했던 여행했던 일종의 뭐랄까요 해외 연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랜드 투어 엘리트들이 꼭 밟아야 되는 해외 연수 그렇습니다. 느낌. 네,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은 핸델의 영국은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유했지만 비발디가 살던 시절의 영국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 당시 영국은 굉장히 소외된 곳이었고 섬나라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오래되고 멋진 문화 예술 철학을 배우고 싶었던 그런 시기의 영국이기 때문에 그랜드 투어가 이제 생겨난 것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유럽의 문화 중에 정말 큰 것이 또 음악이니까. 네, 음악의 중심 도시 베네치아. 네, 거기 또 필수 코스가 이제 됐는데요. 여기서 그랜드 투어를 떠났던 영국의 청년들은 베네치아에서 음악회를 감상했습니다. 비발디가 부서 이동을 통해서 부임을 했던 그 수녀원에서 운영하던 고아 학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여학생들을 위한 최초의 오케스트라를 비발디가 조직을 했어요. 여학생 최초의 오케스트라. 네, 세계 최초로 여학생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비발디가 이 사제로 근무하던 부서 이동을 통해서 근무하던 고아원에서 조직을 했는데요. 비발디는 굉장히 진심으로 음악 교사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고 저는 느꼈고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은 배움의 기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비발디처럼 사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했던 남자들은 음악에 대한 모든 A부터 Z까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지만 여학생들은 그런 음악을 배울 기회도 없었는데 비발디는 자신이 배운 것을 고아학교에 온 자신의 학생들에게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악기, 바로크 시대의 악기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을 여러 악기들을 이제 사 모읍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학교에 요런 악기도 사주고 요런 악기도 사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여학생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과 연습하고 비발디는 그 아이들을 위한 작품도 작곡을 했고요. 스스로도 비발디는 굉장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신의 어떤 기교와 음악적인 재능과 열정으로 고아원에 있는 여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빌드업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랜드 투어를 왔던 영국의 청년들은 베네치아에 와서 비발디가 지휘하는
비발디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가꾼 그 여학생들의 여학생 음악을 오케스트라를 들었던 것이죠. 관람하는 게 약간 필수 코스처럼 됐구나. 네, 입소문이 그 시기에. 나서. 단순히 고아 학교의 여학생들이 연주하는 음악이라고 해서 그랜드 투어의 코스에 들어갔을 것 같진 않아요. 신기해서만 본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실력이 좋았으니까. 분명히 들을 만한 음악적인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시 이제 비발디가 가르친 여성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재현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다고 해서 잠깐 좀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오히려 어린 여자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거나 음악을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제 여학생들이 음악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고 더구나 고아였으니까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던 친구들이었을 것 같은데 비발디가 좀 이끌어줬던 것 같고요. 이 오케스트라에서 유명한 여성 음악가도 여러 명 배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학교와 관련해서 또 덧붙이실 얘기가 있다고. 네. 그 비발디가 근무했었던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는 1346년에 베네치아 공화국에 세워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때부터 세워져서 비발디가 근무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300년입니다. 그 300년 동안 베네치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굉장한 발전이 있었죠.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베네치아에서는 베니스의 상인의 도시잖아요. 네, 그런 소설 작품도 생각이 나고요. 네. 하여튼 베네치아는 굉장히 성업을 했고 부흥을 한 도시로 30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는데 매춘도 성행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사생아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아 학교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정말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버려졌을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러네. 부모 중에 한 분은 반드시 귀족이었던 그런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귀족들은 자신의 아이를 이 오스텔로 여기에 맡기고 후원금도 많이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교회에서 아무리 재정이 풍부했다고 해도 비발디처럼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계속 꾸준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데 비용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랬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조금 불우한 시절을 보내던 친구들에게 어떤 희망을 좀 선사해준 음악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신실하게 살던 비발디인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 하나의 스캔들이 터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스캔들의 대상이 비발디가 일하던 고아 수녀학교 출신이라고 하는데 비발디의 제자이자 뮤즈로 불리는 안나 지로라는 여인.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이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가짜 뉴스가 부른 참극. 가짜 뉴스가 부른 참극.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우선 설명을 드리면 비발디의 제자였던 안나 지로. 이 아이는 이분은 성악가예요. 성악을 배웠고 성악가로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비발디의 뮤즈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로 비발디는 이 안나 지로를 위해서 여러 편의 배역이 들어가는 오페라도 작곡을 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비발디 신부님은 왜 안나 지로를 위해서 작품을 저렇게 쓰시는 거지? 안나 지로를 위해서 왜 저런 배역을 만드시는 거지? 라는 오해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총 16편의 작품을 안나 지로를 위해서 썼다는 기록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데 베네치아는 혹시 편집장님 베네치아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저는 가봤는데요. 굉장히 작고요. 네. 걸음걸음을 옮길 때마다 정말 색다르고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좁은 곳이면 뭔가 퍼지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나쁜 소문이 다른 곳보다 더 빨리 퍼질 수 있는
어떤 식으로요? 둘이 약간 연인 관계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거의 아버지와 딸뻘인데. 아, 그래요. 네네. 안나지로와 비발디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 이런 소문이 좁디 좁은 베네치아 곳곳에 퍼졌고요. 네. 사실 비발디가 카톨릭 성직자가 아니었다면 뭐 사실이 아니니까요 하고 그냥 생활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네. 하지만 가톨릭 성직자였기 때문에 결국 비발디는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아, 요 문제로 법정에 네. 서기까지 합니까? 네, 법정에 섰고요. 법정에서 결국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변론을 했고요. 예.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네. 당시 비발디가 살았던 베네치아의 그런 어떤 법정 문화는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비발디가 단지 유명한 신부님, 유명한 음악가 신부님이라는 이유로 비발디가 정말 안나지로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비발디에게 무혐의를 주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인 건 맞는 거죠. 둘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네,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네. 그랬는데요. 혹시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후세 사람들의 상상들이 여러 소설 작품들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네, 우선 무혐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이는 아니었을 것이다가 지금도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가짜 뉴스에 좀 시달렸던. 네. 심지어 한 공연장에서는 이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예정된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기까지 했다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발디 신부님은 위약금을 실제로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열리지 못한 공연에 대한 그런 피해 보상금이었겠죠.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그런 군중 심리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 여론의 먹잇감이 된 정도면 아예 그 베네치아를 떠날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비발디였다면 저는 그냥 바로 떠났을 것 같은데 비발디 신부님은 그래도 끝까지 베네치아에 남아 있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법정에도 섰었고요. 자신은 무고하다고 친한 분들한테는 편지를 써서 결백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회고처럼 나는 정말 아무 사이가 아니에요.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결국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 비발디는 또 유럽에서 또 유명한 음악가로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비르투오지 바이올리니스트로도 유명했지만 작곡으로도 유명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 베네치아로 넘어와서 비발디가 작곡한 작품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필사해서 가져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정도로 네, 비발디는 음악적으로는 뭐 명성이 대단했다. 네, 훌륭한 음악가였고요. 그때 비발디에게 손을 내밀어 준 곳이 바로 현재의 오스트리아 빈. 아, 그래요? 네, 이야. 그곳에 이제 왕이 합스부르크의 황제 네. 카를 6세가 물론 뭐 베네치아에선 비발디가 시달렸지만 이 카를 6세는 비발디의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캐스팅을 했네요. 네. 스카우트를.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자기까지 내가 주겠다. 예, 고독이었어요. 그것은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것은 혹시 자료가 더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비발디라는 음악가의 작품이 20세기 이후에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요. 네. 2015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비발디의 작품들이 있을 정도로 아직 무궁무진한 네, 분이기 때문에요. 네. 또 서양 음악사의 에피소드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좀 밝혀질 게 많은 네, 음악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비발디가 빈으로 건너가고요. 그곳에서 이제 그래 나는 이제 까를 6세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활동을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결심을 삶이 하고 좀 나아지겠구나. 네, 베네치아에서 빈까지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때는 엄청 오래 걸렸겠죠.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60세 넘어서 이제 비발디가 그 행로를 이어서 갔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네. 이 왕이 돌아가십니다. 젊은 나이에. 까를 6세가요? 네, 까를 6세가 사실 네 50대 요절한 그래요. 왕으로 알고 있는데 비발디 입장에서는 좀 꼬였네요. 그렇죠. 꼬인 셈이죠. 네, 그래서 슬퍼하던 비발디는 자신이 머물던 호텔에서 비발디도 숨을 거두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이미 좀 고령의 나이였으니까 네,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치면서. 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비엔나 여행을 갔을 때 네. 많이들 가시는 비엔나 명물 초콜릿 케이크, 자허 토르테라는 초콜릿 케이크로 유명한 자허 호텔이 있는데요. 네. 그 호텔이 있던 자리에 있던 여인숙에서 비발디가 세상을 떠났고요. 호텔 비발디가 머물던 여인숙의 할머니 주인장은 네. 유명한 비발디라는 음악가를 위해서 네. 성 슈테판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치를 수 있게 자신의 돈을 써서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발디가 세상을 떠나고 350년이 흐른 2016년에 얼마 안 됐네.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던 비발디의 미공개 작품이 연주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정말 너무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발디의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유럽 대륙에 소문이 많이 난 상황에서 네. 유럽 대륙에서 비발디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비발디를 방문한 음악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요한 게오르크 피젠델이라는 독일의 드레스덴 궁전 음악가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은 비발디를 너무 좋아했고 비발디를 직접 만나보니 더 비발디에게 빠져들었고 뭐 이런 결국에는 인생 후반부까지 비발디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했던 비발디를 추앙했던 어떤 비발디의 팬이랄까요? 네, 비발디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요 피젠데일이라는 드레스덴 궁전 음악가가 비발디의 작품을 이제 필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베네치아에서 촛불을 켜놓고 했겠죠. 당시에 전기가 없었으니까. 예, 예. 촌덩이 똑똑 떨어져도 그냥 열심히 비발디의 작품을 한 진짜 정확한 수치로 한 거의 100편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0편이요? 네네, 제가 그 엑셀 시트로 그 공개된 작품을 봤는데 한 거의 100편에 가까운 작품들을 피젠델이 필사를 해서 갔어요. 네. 드레스덴으로. 예. 그런데 이후에 슐레지엔 전쟁이라는 7년 전쟁이 프리드리 2세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 드레스덴에 있는 아주 멋진 교회, 크로에이처 교회라는 교회가 완전 파손이 됩니다. 그 네. 사진을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때 이 피젠델이 동시대 사람인데 굉장히 많은 그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모아왔던 유물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피젠델은 그럼 내가 필사해온 비발디의 이 악보들을 어딘가 아주 소중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드레스덴에 있는 교회의 지하 2층에 2번 방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네. 독일어로 투캐비닛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거기에 이제 비발디의 악보를 포함해서 네. 자신들이 오래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일종의 금고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피젠델의 노력을 후배들이 계속 이어갑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나고 자란 여러 후배들이 이제 그 금고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다가 결국 1926년에 독일 정부 측에서는 그 문서들을 세상 밖으로 꺼냅니다. 세상 밖으로 꺼내서 더 안전한 곳에 도서관이겠죠. 유럽의 도서관들이 정말 재밌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발디의 악보나 뭐 괴테의 원석, 초판본이나 이런 책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진공, 습도, 어떠한 전쟁 폭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반해 놓고 그 안에 보물들을 넣어 놓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 정부 측에서 비발디의 악보가 포함된지도 모른 채 이것이 아주 재밌는 거죠. 것이죠. 예, 그렇죠. 알았으면 그때 연주했겠지. 그렇죠. 예. 모른 채 이제 열심히 보관을 하다가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아카이빙 작업에 모든 유럽의 나라가 열을 들여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카이빙 작업을. 유럽에서는 그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조선왕조실록도 아카이빙이 이미 다 되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카이빙 작업을 하던 와중에 아니 비발디? 이게 된 것이죠. 비발디의 작품이 곡이 여기서 왜 나와? 네. 그래서 요거를 인터넷에서 흥미가 가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검색을 하시면 다 찾아가실 수가 있는데 엑셀 파일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비발디뿐만 아니라 여러 당시에 그 당대의 음악가들, 작가
작가들, 뭐 핸델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모차르트의 작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세월에 따라서 그 금고에 많은 작품들이 채워져 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아주 귀한 아카이빙 작업 중에 아니 베네치아의 그 비발디 해가지고 이제 작품들을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뜻있는 연주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비발디 작곡가의 작품을 우리가 연주하겠다. 영광이죠. 네, 예. 그런 젊은 음악가들에 의해서 계속 꾸준하게 비발디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드레스덴에만 금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딘가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비발디의 숨은 보석 같은 곡들이 혹은 모차르트, 나올 여지도 있다. 뭐 베토벤. 수많은 음악가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보물상자네요. 그 금고가.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이 안토니오 비발디의 삶 이제 마치면서 네. 은주쌤이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비발디라는 음악가는 아주 밝은 그의 음악처럼 아주 밝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안타까운 스캔들로 삶의 마지막은 그렇죠. 좀 슬펐지만 네. 뭐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보기에 지금 2015년에 금고에서 잠자던 자신의 작품들이 다시 젊은 후배들에 의해서 연주되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 정도면은 네. 음악가로서 성공한 삶이 아니겠는가, 뿌듯한 삶이 아니겠는가 네.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막 지하철 이런 데서 자기의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네. 뿌듯해하시지 않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네. 인간의 감성을 소중하게 생각한 휴머니스트이자 신성한 예술가의 삶을 살았던 또 사제이자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훈 선생님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